30세의 미혼모인 크리스탈은 자신이 저축한 돈으로 브리톤 지역의 작은 집을 구입했습니다. 크리스탈은 신발 공장에서 일하며 열심히 돈을 벌었고 12살이 된 사라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모녀는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죠. 1994년 5월 12일 밤, 곤히 자고 있던 사라는 갑자기 거실에서 들려오는 다툼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사라는 어렴풋이 엄마와 남자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라는 두려워 나가지 못했고 침대에서 일어나 문 옆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다급한 목소리로 안 되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사라는 겁에 질려 문 앞에서 꼼짝도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 거실은 조용해졌고 그때 사라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사라는 용기를 내어 방문을 열고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엄마가 거실에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하였죠. 사라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전화기를 들었지만 그런데 전화기에 신호음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아무 생각 없이 바로 집을 나와 맨발로 달리기 시작했고 이웃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나와주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다시 달려 영업 중인 식당으로 급히 들어갔고 가게 주인에게 엄마가 공격을 받았다며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죠. 불행히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크리스탈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크리스탈의 몸에는 50여 군데 자상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분실된 물건은 없었고 범인이 침입한 흔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범인과 크리스탈이 아는 사이이며 크리스탈이 문을 열어주어 범인은 자연스럽게 들어왔을 것입니다. 당시 크리스탈은 잠옷 차림이었기 때문에 크리스탈이 범인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을 것이라고 경찰은 추측했습니다. 다행히 현장에는 20여 점의 신발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현장에는 범인의 혈흔도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신발 자국과 일치하는 신발의 모델을 찾아냈고 동시에 법의학자는 크리스탈이 숨지기 전 성폭행을 당했다고 알렸고 크리스탈 몸에서 신원 미상의 DNA 샘플을 추출했습니다. 경찰은 크리스탈과 가까운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고 크리스탈의 전 남편인 토마스부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토마스는 크리스탈의 집에서 약 9.5km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었죠.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는 좋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탈은 딸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생부인 토마스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라와 아무런 관계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토마스를 찾아가 사건 당일 밤 알리바이를 물었습니다. 토마스는 아주 당당하게 알리바이를 제공했지만 그의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그의 현재 여자친구인 조앤뿐이었습니다. 조앤과 크리스탈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사건 2주 전, 조앤은 동네 술집에서 크리스탈을 우연히 마주쳤고 결국 두 사람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조앤은 크리스탈을 한 대 때렸죠. 다행히 사람들이 재빨리 달려들어 두 사람을 말렸습니다. 그때 크리스탈은 조앤을 고소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고소를 취하했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앤만이 토마스의 알리바이를 알고 있다는 것은 분명 무언가 찝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명백한 알리바이가 입증되어 용의자 목록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그 사이 사라는 의심 가는 인물이 있다며 경찰에게 알렸습니다. 사라는 기억을 더듬었고 그날 밤 들었던 남자의 목소리가 엄마의 현재 남자친구인 데니스 같았다고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당시 데니스는 겨우 19세로 크리스탈보다 11살 어렸습니다. 데니스는 성격이 좋지 않아 종종 크리스탈과 다퉜을 때 자신의 분노를 표출했었습니다. 또한 데니스는 동료들에게 사건 전날 크리스탈과 심하게 다퉜다고 말했었죠. 그러나 데니스는 그날 밤 크리스탈 집에 가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자신의 부모님 집에 있었다고 진술했죠. 그의 부모님은 그가 그날 밤 집에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데니스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받아야 했습니다. 데니스는 2번의 테스트를 받았고 2번 모두 그는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발견된 신발 자국 사이즈와 데니스의 발 사이즈는 동일했습니다. 모든 의혹은 데니스를 가리켰고 경찰은 데니스의 DNA 샘플을 채취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DNA 기술이 떨어져 보통 결과를 얻는데 몇 주가 걸렸습니다. 그러나 비교 검사 결과 데니스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믿을 수 없었고 2차 검사까지 진행했지만 두 번째 결과 역시 동일했습니다. 결국 DNA가 데니스를 구하게 되었죠. 경찰은 토마스와 조앤의 DNA도 수집했지만 역시 일치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주변 성범죄자들의 DNA를 채취해 비교했지만 여전히 용의자를 발견하지 못했죠. 경찰과 가족들은 더 많은 단서를 얻기 위해 현상금까지 걸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크리스탈 사건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쉽게 해결될 것 같은 이 사건은 이렇게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12년 후 이 사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폭행 혐의로 6개월을 복역한 마이클은 자신의 DNA 샘플을 수사국에 남겼었죠. 마이클의 DNA는 크리스탈의 몸에서 채취한 DNA 샘플과 일치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마이클은 크리스탈의 집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19세였던 마이클은 크리스탈과 교제했다는 증거가 없었고 심지어 두 사람이 서로 알고 있었다는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경찰 조사 명단에 단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었죠. 마이클의 조사가 시작되었고 이때 마이클은 곰곰이 생각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마이클은 당시 크리스탈과 몰래 사귀는 사이라고 말했습니다. 사건 당일 밤 두 사람은 사랑을 나눈 뒤 같이 잠이 들었습니다. 어느 순간 누군가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그때 마이클은 누군지 확인하려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마이클은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아 기절했었다고 답했습니다. 그가 깨어났을 때 크리스탈이 살해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후 그는 겁에 질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마이클은 크리스탈과 사귀고 있다는 게 부끄러워 진상을 밝히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문을 부수고 들어온 흔적은 전혀 없었죠. 그의 진술은 전혀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시 크리스탈의 침대에는 두 사람이 함께 잔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크리스탈의 딸 사라는 당시 마이클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모녀는 서로를 의지하며 매우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비밀스러운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또한 크리스탈이 사라에게 이 사실을 숨길 이유가 전혀 없었죠. 경찰은 당시 크리스탈이 이웃인 마이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계하지 않고 문을 열어준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마이클의 손바닥에서 여전히 눈에 띄는 흉터를 발견했습니다. 상처는 아물었지만 이는 당시 범행 분석과 일치했습니다. 마이클이 크리스탈을 공격했을 때 손이 미끄러져 흉기에 베인 것으로 보았죠. 그렇게 마이클은 체포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마이클은 여전히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이제 성인이 된 사라는 법정에서 마이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당시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달려갈 용기가 없었던 것에 대해 후회했다고 말했습니다. 배심원단은 마이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1급 살인 혐의로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2009년 마이클은 항소했지만 법원은 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